시험 치느라고 혼난 게 아니라 연 먹느라고 혼났어요. 정말이에요. 누구셔? 와. 아시겠습니까? 와, 뽕이납니다. 대박. 모든 게 그대로야.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난 참을 수가 없어. 송미! 더빙이네, 저 때는. 와우. 와. 아, 반갑습니다. 아우, 영광입니다. 야. 저는 이제 그 드라마 여로 그리고 가운데가 난타, 그리고 평창 올림픽. 야, 이게 대한민국 전 국민을 좀 감동시키고 울렸던 네. 그런 거잖아요. 아, 쌤이 옛날에 여로 나오셨구나. 네, 여로가 72년도에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 그 작품에 이제 장욱재 선생님이 영구 역할을 하셨고 그 태연실 선생님이 분이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그 아들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가 굉장히 히트했기 때문에 덕택에 저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유명해졌었죠. 아니 72년도에 드라마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으시는데 그러면 배우 생활이 몇 년 되신 거예요? 아, 제가 데뷔는 65년도에 했어요. 제가 8살 때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은방울과 차돌이의 차돌이 역할로 데뷔를 했고요. 그때도 KBS에서 시작을 하셨군요. 네네. 진정한 KBS의 아들이셨네요. 어휴, 여기서 선골. 예. 예. 아니, 근데 사실 이 젊은 세대한테는 난타 기획자, 아니면은 우리 평창 올림픽 같은 올림픽 개막시 어떤 총 감독, 아니면 뭐 올림픽 해설자, 오히려 이런 걸로 조금 더 젊은 세대한테 익숙하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연 예술을 오래 했고 또 난타를 만든 그런 그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올림픽 총감독을 평창 때 맡게 됐고 그 인연으로 도쿄올림픽과 또 베이징 올림픽도 개폐막식을 직접 가서 보게 돼서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큰 영광이기도 했죠. 네. 저희가 참 50년 동안 문화예술인으로 살아오신 쌤께 드릴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서 도쿄와 베이징 이렇게 아시아 3국이 2년 간격으로 올림픽을 한다는 게 참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귀중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3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또 우리 K 콘텐츠가 요즘 뭐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K 콘텐츠에 관한 얘기들 좀 나눠볼까 하는데 와, 올림픽 때. 와, 이거 완전 멋있다. 저거 엄청났지. 지상 최대의 쇼. 삼국지. 그러네. 보셨어요. 올림픽 삼국지. 그 올림픽 네. 개폐막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또 전통 또 그 시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아주 짧은 그 개폐막식 불과 몇 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가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콘텐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소프트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혹시 소프트 파워가 뭔지 우리 예.
저분이 유미상. 설명 잘하신다고 그러던데 슈카 씨, 예, 슈카 씨. 그런 거 윤상 씨가 잘합니다. 슈카 씨요. 슈카 씨예요. 제 분야가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에는 뭐 우리가 하드 파워 그러면 이제 군사력 같이 경제력이나 그 나라에 진짜 보이는 이런 파워고 이제 소프트 파워 그러면은 뭐 지금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사실상 뭐 문화, 뭐 예술 이런 걸로 이제 세계에서 얼마나 파워가 있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역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함께 있어야 정말 강국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서로 또 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뭐 경제적으로 봐도 소프트 파워, 그 소프트 파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의 이미지라든가 국가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미지나 국가 브랜드가 이 소프트 파워, 소위 K컬처, 한류의 힘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급부상한 거죠. 이제는 외국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보면 제품을 따지기 전에 우선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거. 그게 결국은 소프트 파워가 만들어낸 힘이거든요. 그 결국 그 시작은 역시 한류가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제 기억에 이 한류의 시작은 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난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아, 이거 진짜 초기의 영상이네. 진짜 옛날 영상이네요. 김원대 배우 아니야? 맞아요. 와. 유승용 배우가 왼쪽에는. 그러니까. 난타 출신이셨어요? 저 유승용 배우야. 그러니까. 와. 우와. 아니 난타 직접 보신 분? 좀 제가 봤습니다. 봤죠. 오. 슈카 어떻게 봤어요? 예. 오, 어디서? 저는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끼리 랑프로가지에서 단체로 보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 어떠셨어요? 아유 끝나고 나니까 나도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뭐 유승용 씨도 보이고 김원혜 씨도 보이고 다 우리 난타 초연 배우들이고 놀랐습니다. 사실 97년에 초연을 하고 제가 99년에 에딘버러를 가고 2003년도에 뉴욕 진출했을 때 그때 사실 뭐 ABC, 폭스 TV, CBS, MBC 그 미국 TV의 토크쇼 모닝쇼에 다 우리 난타 배우들이 출연했었거든요. It's called cooking. Oh, you did that. You moved over there. What's your name? My name is Wonhae Kim. One Hip Kim. Yes. All right. Do you have another one of those apples or something? stuffed with Kim. Nothing? Just the one. Yeah. I wanted to do that. 근데 그때는 SNS가 없어서 국내 관객들한테 잘 알려지질 않았죠. 뉴스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BTS나 싸이보다 훨씬 이전에 난타가 미국의 메인 TV 프로그램에 다 출연을 하면서 유명세를 그렇게 떨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난타라는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배우를 했지만 20대 정도가 되면서부터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배우란 직업을 참 좋아하는데 좀 단점이 하나 있자면 좀 수동적이죠. 캐스팅이 돼야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로 캐스팅되기보다는 내가 직접 로미오와 줄리엣을 새로운 해석으로 만들어 보고 싶고 네. 다들 흥부전을 하는데 난 놀부전을 한번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작은 연극을 제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제작을 제가 공연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공연 하나를 만들려면은 뭐 극장도 빌려야 되고 조명, 음향 렌탈도 해야 되고 배우 스태프들 개런티도 줘야 하고 인쇄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가령 뭐 1억을 들여서 공연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티켓이 1억 이상 팔려야 그래야 수익이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 텐데 1억을 들여서 공연을 만들어도 입장 수입이 5천만 원도 되기 힘든 거죠. 늘 적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공연을 통해서도 수익을 내려면
넓은 시장, 결국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공연을 만들자고 하니까 첫 번째 장벽이 언어였어요. 그렇죠. 언어 장벽. 우리 한국말이 참 훌륭한 언어지만 아쉽게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극을 가지고 미국 공연을 가서 한국말로 하는 공연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네. 두 번째 장벽이 자본이었어요. 제가 고래사냥이라는 뮤지컬을 만들 때 그때 신문 문화면에 우리나라 연극사상 최고의 제작비를 들인 공연이 막이 오른다 이런 기사가 날 정도로 그 당시엔 큰 제작비였죠. 근데 같은 시기에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가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캐츠나 팬텀 같은 오페라들은 초기 제작비만 그 당시에 한 1,000만 불 정도 들이고 있었거든요. 1,000만 불. 우리 돈으로 따지면 700억, 800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해외에 나가서 초기 제작비만 그렇게 700억, 800억 들인 작품과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100배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한 건 언어가 없는 공연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언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무대 위에 언어만 있는 건 아니죠. 배우의 표정이 있고 몸짓이 있고 음향이 있고 조명이 있고 언어가 없는 공연을 만들자. 그럼 뭐 프랑스를 가든 이태리를 가든 독일을 가든 어디서나 공연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자본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을 할까? 네.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한 건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 자본의 한계를 극복해보자. 네.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사물놀이였어요. 그래서 이 사물놀이를 활용한 연극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제가 요리사를 택한 이유는 세계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독특함, 사물놀이의 독특함도 필요하지만 글로벌한 보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전 세계 어디에 가나 요리사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죠. 하얀 옷에 하얀 모자. 결국은 사물놀이를 활용해서 어떤 스토리가 있고 대사는 없지만 얘기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이제 난타를 기획하게 된 그 배경이죠. 아니 근데 쌤 제가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하고 달라서 뭐 한류라는 말도 없었고 그렇죠. K 컨텐츠라는 말도 없어서 그 외국에 가서 그 대관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공연을 가지면 세계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겠다 하고 만들긴 했는데 막상 서울 공연을 끝내고 좀 막막했어요. 이거 언제 어떻게 가지 해외? 왜냐하면 경험이 전혀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다면 이런 공연을 많이 사고 파는 경험이 있고 정보가 있는 네.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와, 에딘버러다. 이 뉴스 진짜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난타가 그 에딘버러에서 첫날 공연을 하는데 네. 과연 한국에서 박수가 나오던 장면에 박수가 나올까? 웃음이 나오던 장면에 웃음이 나올까? 맞아요. 그게 너무 어땠나요? 궁금한 거죠. 근데 정말 뜻밖에도 국내에서 공연할 때마다 더 많은 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박수가 터져 나오고. 공연이 끝나자 전 관객이 일어나서 거의 한 3, 4분 동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첫날부터 자리가 없어서 저는 서서 공연을 봤는데 네.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 기립박수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좋겠어요. 바로 그런 에딘버러에서의 한 달 동안 어셈블리 홀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 전회가 매진됐고 또 가디안이라든가 이브닝 뉴스 같은 유럽의 일간지들이 네. 그의 에딘버러에 가장 관심 가는 작품으로 난타를 꼽았고요. 그러면서 난타가 전 세계 극장으로부터 이제 네. 공연 요청을 받기 시작한 거죠. 박수 한다.
사실 쌤의 이마 그 난타까지 공연 제작까지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산막 이제 올림픽과의 인연이 네.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좀 결국 통해보겠습니다. 제가 난타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공연을 했고 또 난타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한 50여 편의 연극 뮤지컬을 또 그 이후에 난타 이후에 제작을 했고 아마 이런 저의 경험을 좀 높이 평가하셔서 저한테 총감독 제의를 2015년도에 하셨던 것 같아요. 와, 웅장하다. 자, 여러분 드디어 D-Day입니다. 다 같이 화이팅! 박수 칠 일이 많네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니 근데 쌤 생각해보면 저 올림픽 개막식이라는 게 사실은 지상 최대의 쇼에 가깝잖아요. 네. 글로벌 사람들한테 한 번에 보여주고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이 또 하필이면 또 뒤에 또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고 있고 비교도 될 텐데 정말 부담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평창 이후에 뭐 유럽이나 미국이 또 아니고 바로 일본과 중국이라는 게 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당연히 비교가 될 거고 어떻게 일본과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를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한국적인 특성을 보여주지만 또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그런 글로벌한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정말 부담스러웠죠. 그렇군요, 진짜. 그런데 다행히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준 것이 있었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정말 전 세계를 강타했죠. 네. 왜 그랬을까? 멜로디가 훌륭했을까? 가사가 훌륭했을까? 그거보단 역시 춤이었죠. 말춤이라고 당시 불리던. 근데 제가 보기에 싸이의 말춤은 그냥 춤이 아니라 거긴 한국인의 흥이 들어있어요. 외국인들은 따라하기 힘든.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농사일 끝내시고 관광 가시면서 관광버스 안에서 덩실덩실 춤추실 때 그 어깨춤. 강유미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잔 하셨어요? 정확히 표현하고 계신 것 이 같습니다. 어깨춤을요 외국인들은 못 따라해요. 안 돼요 그게. 외국 사람 어깨는 이상한 관절상가 안 되나? 우리가 흑인들 특유의 발걸음이 흉내내기 힘들듯이 우리의 이 흥이 있는 어깨춤은 외국인들한테 아무리 해보라고 해도 이 느낌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그런 흥이 있는 거죠. 그 흥이라는 우리의 요소가 결국은 서구적인 양식과 결합하면서 저는 강남 스타일의 춤이 세계적으로 유행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흥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의 열정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은 한국인의 열정과 그리고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만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게 슬로건이었고 이것이 저희가 정한 인사이드 컨셉이었어요. 총 감독으로서 어떤 컨셉을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정말 잊지 못하는 장면들 많잖아요. 뭐 드론 뜨는 장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거 CG로 합성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 너무 대단해서 보면서 저도 와 이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그 네네. 인면조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약간 조금 약간 무섭기도 하고 또 특이하기도 해서 백호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멋있었잖아요. 오. 그 올림픽에서는 이제 와우 포인트라고 이 메가 이벤트에서 사람들이 와우하고 놀랄 수 있는 장면 그런 장면을 와우 포인트라고 하죠. 와우는 그 놀라서 와우 네, 할때 그 와우 한다는 뜻에서 와우 포인트. 사실 88 올림픽이 끝난 지 오래됐지만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공연을 했지만 사람들이 거의 다 잊고 있죠. 그래도 굴렁쇠 소년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상하게 그것만 남아있네. 네.
그 역대 올림픽 중에 그 손꼽히는 올림픽들이 있어요. 아주 예술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아테네 올림픽. 그 아테네 올림픽은 뭐 그리스 신화를 재현하기도 했고 역시 서구 문명의 발상지고 올림픽의 발상지답게 아주 예술적인 올림픽 개폐막식을 치렀죠. 근데 영국은 뭐 문화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런던 올림픽 때 브리티시 팝이 워낙 전 세계 히트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팝 음악을 가지고 폐막식을 꾸미기도 했고. 그렇게 다들 와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와우 포인트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총감독을 맡고 역대 올림픽들을 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 특히 이제 오륜 만드는 장면들만 모아서 쫙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나올 만한 아이디어는 다 나온 거예요. 하늘하늘 새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찾고 그러다 어느 날 드론이 떠올랐어요. 아직 올림픽에서 드론을 이용한 퍼포먼스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오륜을 만드는 또 저 드론이 1218대의 드론으로 오륜을 만들었거든요.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드론의 군집 비행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죠. 근데 혹시 여러분 왜 1218대였을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네.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에 맞춘 거 아니야? 1280. 사실 급비인데 이제 올림픽 끝난 지 4년 지났으니까 네, 말씀해주세요. 털어놓죠. 네. 왜 1218대였나? 사실은 1300대를 띄웠는데 바람에 82대가 떨어졌습니다. 진짜? 그게 안 보였던 거구나, 떨어진 게. 올림픽 그 오륜을 완벽하게 만들고 무사히 이륙장으로 착륙한 드론이 1218대였어요. 처음에 띄운 건 1300대였고 그래서 공식 기록은 1218대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근데 왜 티가 안 났죠? 오른 거니까. 왜냐하면 오륜 만들기 전에 이미 올라가다 떨어진 것도 있고 오륜을 만들고 내려오다가 착륙 지점에 제대로 못 오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총 감독님께 듣다니. 야, 어떤 분은 절 보고 감독님 생일이 12월 18일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십니까? 아니, 선생님, 근데 저는 이게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 인면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 처음 그거 만드실 때 서양인들은 그 인면조에 그렇게 뭐 좀 많은 반응을 보일지 알고 기획을 하신 건지. 사실은 인면조는 와우 포인트로 저희가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인면조는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개막식 안에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5,000년 역사의 그 수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임팩트 있고 심플하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제가 결정한 것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미지를 그대로 무대 위에 재현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고분벽화들을 다 찾았는데 인면조가 그려져 있는 고분벽화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 고분벽화의 인면조의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퍼펫으로 만들었던 건데 그렇게 뜻밖의 와우 포인트였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SNS의 분들이 힘인 거죠. 네. 이게 뭐야? 막 다들 그러면서. 정말 와우 포인트네요. 네. 쌤, 제가 듣기로는 개막식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요. 평창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6천억 정도를 개막식에 썼다고. 역시. 그다음에 평창 전에 열렸던 동계올림픽이 이제 러시아 소치 올림픽인데 그때는 8,200억 정도를 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 예산은 660억 정도였거든요. 10분의 1이요? 네, 그래서 60억도 작진 굉장히 않은데. 적은 예산이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포기해야 됐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라운드를 다 파서 리프트를 전체 무대에 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예산 때문에
가운데 동그란 그 원형 리프트밖에는 만들질 못했고. 고개 숙여. 다 탔습니다. 다 탔어. 네.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레디. 맞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평창이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날씨. 워낙 그곳이 추워요. 평창 그 올림픽 개폐막 시장을 임시로 지었는데 그곳이 원래 명태 말리던 곳이거든요. 명태 맛있는 곳이었네요. 바람이 잘 부는 데죠 아주. 그러니까 저희 출연자들이 리허설할 때 출입구에서 그라운드 쪽으로 나가다가 앞바람이 세서 나가질 못할 정도로. 그리고 어떤 날은 또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그 잔설이 그냥 얼어서 빙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리허설을 진행할 수 없고. 근데 정말 그 궂은 날씨에 유일하게 네. 딱 이틀 날이 좋았어요. 바로 개막식하고 폐막식 날. 그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평창올림픽이 잘 되기를 기원해 주셨고 또 저와 함께한 감독들 또 스태프들 모두가 그 올림픽이란 존재감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올림픽인데 우리가 평생에 한 번 하는 올림픽인데 이 말 한마디면 다 같이 또 힘이 합쳐지고 네.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두고두고 고맙죠.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마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경험이 올림픽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그 성화봉송 이렇게 주자들 이렇게 보면 그 영광스러운 참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출연료 받나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기서 지금. 런던 올림픽 때 보면 그 브리티시 팝을 연주하는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출연했고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도 직접 출연해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런던 올림픽 때 폴 맥카트니의 출연료가 얼마였을까요? 14만 7천 원? 모르겠습니다. 영원. 수백억. 수백억. 예. 1파운드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긴 주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1파운드. 뭐 그렇게 계약서를 썼고 저희 평창 올림픽 때도 뭐 많은 출연자분들이 네. 예, 정말 그런 1파운드에 버금가는 거마비. 그런 금액으로 계약들을 하고 참여해 주셨죠. 아, 그런 거구나. 평창 화이팅! 자, 정말 그 큰 부담 속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해내셨어요. 네. 저희 오늘 주제가 또 한중일 올림픽 삼국지 아닙니까? 이제 좀 이제 도쿄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은 도쿄올림픽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폐막식. 아니 저는 사실 일본이라 그러면 약간 과거 문화 강국이었으니까 뭔가 좀 화려하고 막 그래도 뭔가 좀 즐겁고 막 이런 느낌을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볼 때는 좀 딱딱한 느낌? 약간 생각보다. 딱딱하기도 하고 약간은 뭐 축제 분위기보다는 좀 가라앉은 것 같은. 아무래도 네. 그때 좀 코로나 때문에 뭐 분위기 자체가 우중충하고 좀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리우 올림픽 끝에 다음 올림픽을 소개하는 그 장면에 Oh, now that's an entrance. 아베 총리가 슈퍼마리오로 분장하고 리우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좀 정부의 간섭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좀 걱정도 있었거든요. 제 시각으로는. 정치적으로. 근데 역시 도쿄올림픽은 조직위와 정부와 그 감독단 간에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총감독도 개막식을 얼마 앞두고 사임을 했고 또 젊은 그 연출진들이 사퇴를 해버렸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문화정책에 있어서 최고의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거든요. 낄끼빠빠가 네. 중요한데. 네. 역시 일본 문화의 특징이 축소지향이죠. 제가 개막식을 딱 그라운드에 들어가 보니까 그 큰 경기장 한쪽에 아주 조그맣게 후지산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태양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역시 축소지향의 일본인다운
사실 이 축소지향은 일본의 산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들의 수출품이라는 것이 일본의 오리지널리티보다는 외국에서 개발된 걸 갖고 와서 더 작게, 더 편리하게, 더 이쁘게 그렇게 해서 역수출하는 것. 그것이 일본 경제의 부흥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그 최초의 제품이 이제 트랜지스터였거든요. 트랜지스터는 사실 미국의 발명품이지만 네. 일본 사람들이 더 작게, 더 이쁘게, 더 편리하게 만든 거고. 사실 뭐 우산하면 여러분 영국 신사가 들고 있는 우산을 생각하시죠. 그 우산을 2단으로 접고 3단으로 접어서 조그맣게 만든 것도 바로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 조그만 우산.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더 잘 만들면 된다는 의식, 그래서 남의 걸 카피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죄책감이나 거부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산업이 그랬으니까. 그런 의식 구조에서 아마 저희는 이제 드론을 최초로 올림픽에서 사용해서 오륜을 만들었는데 도쿄올림픽 때도 또 드론을 사용해서 지구본 모양을 이렇게 네. 만들었었죠. 그걸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내가 총감독 같았으면 절대로 그 전에 올림픽에서 했던 오브제를 그대로 쓰지는 않을 텐데. 또 썼네. 그러나 뭐 그래도 창의적인 것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 픽토그램 같은 거는 굉장히 창의적이었죠. 픽토그램이라는 게 스포츠 종목을 알기 쉽게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예. 그게 64년 도쿄올림픽 때 처음 시작됐거든요. 다시 올림픽을 하면서 도쿄올림픽에서는 마임 아티스트들이 49개 종목을 단 5분 만에 판토마임으로 표현하는 정말 인상적이고 재밌는 장면도 있기는 했죠. 예, 맞아요. 아, 놓쳤어요. 배드민턴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개그우먼으로서 너무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전통을 참 잘 보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개막식에서도 예전에 일본의 전통적인 그 소방수들이 불렀던 노래, 또 소방수들의 그 전통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재현한 거. 도쿄에 가보면 지금도 가부키 전용 극장이 1년 365일 가부키 공연을 해요. 그렇게 전통을 잘 보존하는 건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어떤 콘텐츠의 힘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쇠퇴하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개막식이었습니다. 사실 그 도쿄올림픽 하면 어떤 부흥을 꿈꾸면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국에 약간 마음이 좀 굉장히 무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베이징 올림픽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참 어마어마했거든요. 한 시내 출연 인원만 3,000명씩 출연을 했죠.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시겠지만 성화봉송을 하기 위해서 그 그라운드 위에를 플라잉을 해서 와이어 올라가서, 달고서. 뭐 여러 가지 와우 포인트가 정말 많았죠. 그런데 베이징도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 너무 심플한, 너무 단조로운 그런 올림픽 개막식이 돼버렸죠. 장이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의 전통은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순하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은 이제 그런 올림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장이모 감독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저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같이 리허설도 진행을 했고
밥도 먹고 술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서로 총감독을 맡고 있으니까 저는 예산이 적고 날씨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장기모 감독이 중국은 국가 행사를 하는데 돈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죠. 너무 부러우셨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장기모 감독이 그 다음에 저한테 던진 질문이 한국에도 검열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건 없다 했더니 자기들은 검열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 검열과 통제가 있는 사회 속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콘텐츠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중국다운 또 큼지막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그 바닥입니까? 와우차오 경기장 바닥이 잠실 주경기장보다 더 크거든요. 그 바닥 전체를 LED로 깔아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막 쏟아지는 거 너무 보셨죠? 막 후양찬란해가지고. 조명 쏜 게 아니라 전체를. 그 큰 공간을 다 LED를 깔아버린 거예요. 돈 엄청 들었겠네. 아마 예산으로 하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었을 텐데 그 정도면은 우리 개막식 소프트 콘텐츠 만드는 전체 비용이 그거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또 중국다운 특성을 보여주지만 콘텐츠의 한계가 좀 보였고 모든 출연 인원이 다 아마추어였어요. 전문적인 가수나 뭐 무용수나 배우가 출연하지 않고 다 아마추어였거든요. 물론 올림픽이 가장 순수한 아마추어들의 축제죠. 뭐 그런 의미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세울 만한 글로벌한 스타가 중국에 없는 거죠. 글로벌한 콘텐츠가 없으니까 글로벌한 스타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이 콘텐츠의 힘은 역시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대충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쌤 그럼 담도직입적으로 물어서 한중의 삼국지 올림픽 개폐막식을 어느 나라가 가장 잘했다고 우리가 금메달입니까?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 느낌이 아니 제가 제일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평창올림픽은 출연 인원도 2,000명 정도고 함께 일한 스텝이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의 창의력이 훌륭했던 거죠. 아유 금메달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바로 그런 아티스트들, 우리의 그 창의적인 인재들이 그만큼 좋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콘텐츠 파워를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잘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우승 소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삼국지 잘 우승 소감을. 아니 제가 그 아시아 사람의 입장으로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평창이 정말 스타트는 잘했어요. 그러나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 제대로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정말 간신히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시아 사람의 한 사람으로는 또 좀 일본과 중국이 제대로 그렇게 올림픽을 치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하죠. 역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뭐 난타 얘기도 하고 올림픽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스포츠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 스포츠 대회 중에 좀 그래도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근래 한 20, 30년 동안.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을 빼놓을 수 평창올림픽. 없죠. 대구 육상 있었어요. 세계 육상. 대구 세계 육상도 있었고. 그런데 그 올림픽이라는 것 혹은 또 월드컵이라는 것 이런 그 메가 스포츠 행사가 전 국민을 함께 모아주고 어떤 에너지를 분출하는 힘이 있어요. 사실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은 민주화라는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성장이 88 올림픽 이후에 열렸거든요. 또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평창올림픽을 준비할 때 어느 시인께서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정서는 한이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는 정말 외세의 침입도 받았고 동족 간의 전쟁도 치렀고 또 군사 독재를 치렀고 정말 한 많은 민족이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우리 민족 정서는 한에서 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여러분 그때 붉은 악마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에서 한이 보였습니까? 정말 찾아볼 수 없었죠. 아유 난리였죠. 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한테 무슨 진보가 있었습니까? 보수가 있었습니까? 영남이 있었습니까? 호남이 있었습니까? 정말 전 국민이 하나가 됐었죠. 온 국민이 대한민국 그냥. 그 에너지가 대단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난타가 97년에 초연을 했지만 네. 정말 세계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에서 첫 공연을 가진 게 바로 2000년 월드컵 다음 해인 2003년도입니다. 한국의 아이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H.O.T가 북경에서 15,000명의 관객을 놓고 첫 콘서트를 연 게 2000년도입니다. 谢谢，我爱你。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일본 NHK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일본 열도에 불러일으킨 게 2003년도입니다. 生きるね力を与えてくれて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私にとっては。は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월드컵을 전후해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한류가 시작된 거죠. 그 바탕에는 월드컵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국민들의 에너지와 부활한 흥이 있었던 거죠. 그럼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4년이 지났는데 그 4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일단 뭐- 아카데미 뭐 제가 꼽아볼게요. 예. 그렇게 시작된 한류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윤여정 선배가 네. 미나리란 영화로 아시아 배우는 처음으로는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수주 동안 차지하는 일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 K 콘텐츠가 세계 콘텐츠의 주주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한 한류 K 콘텐츠의 힘이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포츠와 문화의 네. 새로운 또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옛날부터 예체능이 한 세트인 거야. 그럼 그래 예체능이잖아요. 그러네. 감으로도 있었네요. 근데 사실요. 그렇죠. 한 세트였어요 원래부터. 아까 제가 고구려 고분벽화를 얘기했잖아요. 무용청 벽화에 보면 두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림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활을 많이 쐈고 잘 쐈으니까 그 벽화에 그렸겠죠. 양궁. 그래서 양궁 금메달을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 여인들이 그 전문의 옷 입는 옷을 저 입고 그거 흉내낼 수 있어요.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그림이죠. 예. 이미 고구려 때 아이돌 걸그룹이 있었어요. 강시 아니세요 강시? 아니 쌤 설명이 더 알아듣고 싶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 있어 이거. 강림희 씨 설명이 더 못 알아듣겠는데요. 빨리 넣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이거 아시죠 이거? 벽화에. 네 이거 이렇게 나란히.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 동네마다 노래방이 있고 전 국민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모델 노래만. 노래 다 잘 독일에서 온 부르세요. 어떤 친구가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대요. 맞아. 음악은 듣는 거. 베토벤을 듣고, 모차르트를 듣고, 하이든을 듣고, 바하를 듣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악은 듣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표현하는 문화가 강한 거죠. 아마 노래방 가서 남이 노래할 때 그 노래 듣기보다는 다 자기 부를 노래를 찾고 맞습니다. 1절, 2절 부르면 역시 끊어버리고. 예능인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렇게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우리는 강한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서 얘기하면 중국은 내수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글로벌에 신경을 안 써요. 얼마 전에 개봉한 중국의 장진호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개봉 15일 만에 1억 2천만 명이 봤어요. 입장 구입이 9천억이 넘어요. 영화 한 편의 매출이 1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내수 시장이 있기 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어찌 보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일본이 70년대 콘텐츠 힘이 강했던 시절이 있었죠. 일본 경제가 세계적으로 부상하면서 일본이 문화도 굉장히 훌륭하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70년대 전 세계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은 거의 메인 스폰서가 다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단체들이 꼭 거기에 출연하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자생적이기보다는 정부의 목표 또 기업의 그런 후원에 의해서 일본 콘텐츠들이 세계에 알려졌는데 이제 경제가 쇠퇴하고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정부의 후원과 기업의 후원이 떨어지고 나니까 일본 콘텐츠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땠나? 우리는 정부의 후원이나 기업의 후원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90년대 들어왔었죠. 이제 IT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음반 시장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음원을 다운을 받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음반 제작자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찾은 돌파구가 아직 인터넷이 덜 발달해서 CD가 팔리고 있는 시장. 그게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였어요. 그래서 그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역시 한국말이 안 통하는 그 시장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음악은 댄스 뮤직이었어요. 가사 전달이 아주 중요하지 않잖아요, 댄스 뮤직은. 결국은 우리 음반 제작자들도 회사가 다 망하게 됐을 때 그 돌파구를 해외 시장에서 찾은 거죠. 그리고 노력을 했고 오늘날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는 결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면 한류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성의 엔터테인먼트 기질, 또 그 시작이 우리가 자생적이었다는 거, 또 경제 국가들이 그런 글로벌한 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K 콘텐츠는 앞으로도 네.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우리 K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후배들에게 어떤 응원의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면. 좀 더 글로벌한 시각, 글로벌한 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만드는 문화는 우리 한국 사람만이 즐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이 즐기는 문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사실 넓은 시장을 생각하시고 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정말 평창 올림픽은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준 그런 제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덕택에 또 많은 것을 얻었고 이런 것이 있다면 제가 건강이 좀 눈 시력이 좀 안 좋아졌는데 근데 또 눈 시력이 안 좋아진 것도 다 잃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더 유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아무래도 잘 안 보이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네. 예전보다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 지금 그래도 이 정도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하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